그러니까 세종이 왕이 되고 나니까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학식도 높고요. 책으로 본 경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책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경험이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종이 정치를 할 때 아빠가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인 상태고요. 본인은 공부가 잘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치할 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물 제도가 저때 정비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제도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현재 한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한국인들의 특성 같은 걸 만드는데도 되게 기여를 많이 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순위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얼마? 10,000원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50,000원권에 다른 분이 계시지만은 여태까지는 1등이었었단 말이에요. 계속 광화문에 딱 두고 계시는 분이고요. 세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등장해서 어떤 업적을 폈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이 유교 국가를 표방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교 정치를 제대로 핀 사람은 초반에 정두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종은 좀 아니었었어요. 세종 때 와서야지 유교 정치를 표방하고 정치를 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유교라는 개념을 간단히만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른 시대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조선만큼은 유교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지 이 정책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교는 종교계 종교 아니게? 종교 아닙니다. 유교는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내세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뭔지 아세요? 현세입니다. 현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어디 보내주셔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유교라는 게 생각하기에 현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예의라고 했었어요. 예의. 이거 제가 후기 때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의라는 걸 말했는데 사람 사이에 예의만 지키면 세상 사람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유학자들이라는 거지. 그 공자가 강조한 예의 중에 최고는 인이라고 하거든요. 인? 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 2명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있을 때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 유학자들이 인간이 지켜야 될 예의를 총 몇 개를 얘기했냐면요,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5가지를 오륜이라고 합니다. 오륜. 그냥 통상적으로 이걸 예의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펴나갑니다.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가 오륜이 있고요. 유학 경전이 또 5경이라는 게 있어갖고 5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음악까지 하면 또 6경이라고 해갖고 6가지 경전이 있어요. 이거를 시서주 출례라고 하는데, 시서주께 출례야,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주역, 그리고 음악이 있는데요. 요거를 줄이면은 예와 악이라고도 합니다. 예라는 것은 질서를 말해요.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체벌도 필요합니다. 그게 유학의 한 측면이고요. 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위와 아래를 구분하기 때문에 분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별시키면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별시키는 것만 얘기하면은 유학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저걸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유학에는 뭐도 있냐면은 사람들한테 네 위치, 네 분수, 네 자신을 알아, 네 수준을 알아, 예의와 분별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도 있죠, 뭐도 얘기하냐면은 하모니를 또 얘기합니다. 함께하는 조화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 역할하는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유교를 크게 말할 때 하나는 예의고 하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장치들이 이때 많이 발달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지금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요, 아빠는 죽이는데 숙청에 초점을 뒀다면은 세종은 사람을 쓰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제 위협적인 사람이 없으니까요. 널리 인재를 등용합니다. 어떻게 등용했었냐면은 왕이 있습니다. 왕 측근에다가 왕 정치를 도와줄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요. 이걸 지편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6부가 있는데, 정부 부처는 6개 부처가 있는데 6개 부처 위에 의정부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다시 씁니다. 이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서사라는 게 사인한다는 뜻이에요. 즉 의정부의 사인을 거쳐와라는 겁니다. 6주의 일을 왕이 직접 거치게 되면 이 사인해야 될 게, 결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를 거치게 하면은 필요한 몇 가지만 이제 결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왕과 정승이.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던 시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지편전, 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문 연구하는 기관이자 정책 자문해주는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난히 청백리 재상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청백리 재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기록에 많이 남습니다. 맹사성, 황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게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누군가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종 때 왜 유명한 재상이 많았었냐면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이 정치할 때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정치할 때 대통령의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관 이름이 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관이 뭔가를 책임지고 하는 이게 시국이라면은 장관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장관은 허수아비고 거의 모든 일들이 그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장관 이름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쓸 때, 책임을 지우고 쓸 때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그것도 정치를 이렇게 살펴보는 조금 판단해보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언론에 딱 등장하는 걸 보니까는 장관들이 하는 일이 많네. 이 사람은 잘 못하네.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지어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난히 그런 게 많았었다. 그 사람들을 청백리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검소하면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경제사회정책 보도록 할게요. 세종 때 정책은 애민정치라고 해갖고 백성들을 아주 긍휼히 여깁니다. 유교에는 기본적으로 민본정치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세종은 민본을 넘어서 갖고 사랑을 했어요. 백성들을 되게 아꼈습니다. 애민정치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세금은 좀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신분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백성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세금 중에 가장 큰 세금이 전세였었는데요. 그 전세를 좀 체계화 시켜줍니다. 공법이라고 해갖고요. 전세가 10분의 1을 내는데 대체로 1결이라는 땅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1결의 생산량이 한 300두가 나온다 봐요.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30두씩을 냈었습니다. 30두. 이게 여태까지 전세였었습니다. 네, 세종 때 이거를 20분의 1로 깎아줍니다. 20분의 1로 깎아주면 얼마일까요? 15두겠지. 근데 세종 때쯤 가면은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져갖고 한 400두가 나왔대, 1결에. 400두에 20분의 1이니까 20두를 거둔 겁니다. 20두를. 20두를 거두고요. 이것도 많다 싶어갖고 흉년이 들면은 이게 생산량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씩 차감을 해주는 걸 만든 거예요. 단어는 그 뜻이 아닌데 그냥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20두가 맥시멈이고요. 흉흉에 따라서 이거를 점점 깎아주는 건데 그래서 총 낮을 때는 정말 흉년일 때는 4두만 거둬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의 핵심적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요. 매년에 따라서 부는 등급이에요. 매년에 풍흉의 등급을 나눠서 총 9등급으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수가 아니라 20두부터 4두까지 풍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만들었다. 최고 액수조차도 전부 다 줄어든 겁니다. 30두보다. 자, 사형수가 사람들의 판단의 실수로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형수는 꼭 3심하라는 규정을 둬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여자 중에 출산휴가가 있었는데 되게 짧았었습니다. 그거를 되게 길게 늘려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조리할 시간을 줘요. 종한테까지도. 되게 백성들을 생각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백정이라는 게 고려시대는 농민을 백정이라 했었어요. 일반 양민들을. 그래서 양민보다 조금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하는데 신분은 양인이지만 역은 천한역을 담당한다 해갖고 똑같은 양민인데 거기서도 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대표적으로 향소부국민이나 그 여진 거란의 귀하인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귀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백정이라고 불러주기 시작을 했어요. 즉 일반 양민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원래 백정이었었던 농민들이 그럼 나는 백정 안 할래. 나는 그런 말 쓰지 마. 하다 보니까는 백정이란 단어는 귀하한 사람들만 쓰는 용어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귀하한 사람들이 주로 유목민족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도살업하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는 백정이 도살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쓰는 단어로 굳어져 버린 게 우리 백정하면은 소 잡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됐던 겁니다. 원래는 그냥 농민, 일반 양민이라는 뜻이었어요. 고려 때는. 백정층을 확대했다.
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을 양인충으로 포섭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게 유목민족 출신의 도산업자들한테만 백정이란 단어를 쓰는 단어로 이제 사회적으로 굳어졌다라는 거지, 원래 의도는 양인층을 확대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문물제도 정비입니다. 여러 가지 편찬물을 만드는데요. 일단 예약을 정비합니다. 예서와 음악서 같은 것들을 정비한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야, 뭔지 모르겠는데 예서를 누가 편찬했대? 그러면은 유교왕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왕은 세종하고 성종이 있어요. 세종 아니면 성종 때일 거야. 예서 편찬했다면. 음악은 더 그래. 음악을 뭐 정비했다면 유교왕이야, 그거는. 아시겠죠? 무슨 음악을 정비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막 태종 찾고 있고 세조 찾고 있으면은 다음 시험을 기대해 보는 게 나아요. 이거 아니면 이 시험이 나랑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푸는데도 꼭 암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대비를 잘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몇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갖고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 더 드릴 겁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삼강행실도인데요. 자, 봅시다. 유학에는 몇 가지 윤리가 있다고요?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있다 그랬었죠. 고대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유학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강조되는 윤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충효는 그때부터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충효는 거기에 조선에 들어와서 충효 외에 남녀 간의 질서, 남녀 간의 사람 간의 질서, 사람 간의 분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충효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서 하나 더 추가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의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 강요는 유교가 들어온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즉 조선에 생긴 거고, 조선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조선이 시작되자마자 생긴 게 아니라요, 퍼지기 시작하다가 17세기 때쯤에 일반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로 변환되는 데 있어서 조선에서 큰 불을 지핀 거고요. 그게 완성된 것은 조선도 20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건국하고 200년 지나서야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어디 여자 감히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은 우리 무슨 사회로 변환했지? 지금도 옆에 그런 사람 있지 않죠? 어디 여자 이런 말하는 사람 없죠. 지금은 뒤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언론 세상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죠. 어디 가면 여자가 옆에 앉으려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시기고 맞지도 않는 시대고요. 지금은 그럼 우리가 어떤 사회로 변환한 걸까요? 불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 불교 전에는 신정 정치에서 불교 사회로 전환했던 거고, 고대국가 때, 삼국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로 가면서 그 불교 사회의 변환이 좀 더 강력해졌던 거고, 조선은 유교 사회로 변환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 무슨 사회로 변환해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옛날 얘기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현재를 한 발 물러서 갖고 관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거기에 큰 가치가 있어요. 옛날 학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 현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자를 강조하는데 이런 겁니다. 요 사료가 아주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오륜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3강이 으뜸이다 하면서 3강을 제시해요. 뭐? 충효, 절의, 충효, 정조, 혹은 군신, 부자, 부부, 이런 말 나오면 요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3가지 언급되어 있다. 되게 쉬운 사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에 와서는 어떤 윤리를 국가가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다고요? 여성들에 대한 유교 윤리를 강요하기 시작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여성들한테 참아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 주로 어떤 여성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뭔지 아세요? 남성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남성을 따른다는 것은 말에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남자만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조라는 게 되게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여성들에 대한 정조라는 게 그렇게 강요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재혼도 자유로웠었고 그때까지는. 조선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억압이 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상, 유교적 여성상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3강이 있다. 그게 맞다다. 여태까지는 충효 2강이 1등 체제였었다면 지금은 3강을 1등 체제로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간부라고 하는 최초 악보를 만들고요. 여민락. 이건 일종의 랩인데요. 용비어 청가의 내용을 좀 따갖고 만든 가사인데 랩입니다. 랩 제목 자체가 이래.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겠다는 겁니다. 애민정치 화신다워요. 자, 이때 음악을 정배했던, 궁중음악을 정배했던 그 사람이 박연입니다. 4대부인데요. 이 사람은 4대부인데 음악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 적격자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음악 정배하는 건 거의 다 맡깁니다. 세종 때 책이 되게 많아요. 이 문물제도는 그냥 책 정배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세종 때 만든 책은 실용서적이 있어요. 이게 백성들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실용서적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 쓰임이 되는 책들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농서죠, 농서. 의서. 농업에 제일 중요한 게 일계부란 말이에요. 천문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엄청 잘 나오죠?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다. 향약집성방이라는 게 있다. 향약집성방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향약구급방하고 자주 바꿔서 냅니다. 이거는 고려 고종 때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의서고요. 향약은 국산약이라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서울에 대비해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칭할 때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약은 국산약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고요. 요거 다음에 세종 때 그 고려 때부터 등장했었던 우리나라 의서를 집대성한 책이 집성방입니다. 집성방이 최초가 되진 않겠죠? 이게 현주라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세종 때는 집성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리지를 만듭니다. 조선이 건국하고 난 뒤에 서울만 장악한 건지 지방에 누가 있는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 되게 시급한 일이고요. 전대 왕조를 평가하는 역사서 만드는 거 시급하고요. 또 하나가 지방을 파악하는 거 되게 시급한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뭐가 있는가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3대 조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역지법이라고 해요. 역지법 누구 때 편찬됐냐 하는 거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걸 세종이 일단 하나씩 다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지역 사책이 나오는데 이거를 신참팔도 지리지라고 합니다. 농사직설 사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해서, 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그때 말로 관찰사 말하는 겁니다. 주변의 노농들이 경험한 바를, 주변의 노농들이 나이 많은 농민들이 경험했던 바, 그러니까 실전 경험했었던 것들을 적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삼남지방의 농법을 적어 올리라고 해요. 삼남지방의 농사가 제일 잘 됐던 지역이니까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 이 지역의 농법을 적어다가 전국으로 보급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농법이잖아요. 그게 선진농법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직접 들은 얘기라고 해갖고 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설. 이거 사료 키워드랑 잘 기억해 두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과학기술 책 중에 뭐니 해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달력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죠.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데, 이 칠정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일주일 말하는 거예요. 목화수금토 일월, 이걸 칠정이라고 해요. 칠정사는 걸 계산했다는 거고, 내편은 국내편이라는 겁니다. 국내편. 칠정산 외편하면은 그 천문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달력을 일찍부터 만들었던 나라, 심지어는 중국도 그 나라 달력을 참고하는데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슬람입니다. 왜 이슬람이 천문학이 발달했냐면요, 그런 말도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뭐 동방박사 뭐 3인이나 이런 표현들이 이슬람 신앙 체계에 원래 있었던 그 용어들이 이게 채택이 됐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슬람 그 천문 관측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이 차용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 일찍부터 발달했었냐면은 그 이슬람권은 있잖아요. 지형지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때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 쭉 오면은 내까지 지나갖고 오면은 큰 산이 있을 거야. 바위산 지나갖고 오다 보면은 강이 하나 다시 나오는데 강 지나면은 강 뭐 봉우리 2개 있는 산이 있을 거야. 그거 지나면 우리 동네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은 그게 안 돼요. 지형지물이 안 됩니다. 그 사막 지나면 있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슬람은 지형지물을 파악할 때 하늘을 보고 가는 게 일찍부터 발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의 의지를 많이 했었고 천문을 일찍부터 관측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역법서를 항상 인용을 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 이슬람 역법서를 한문으로 가장 잘 번역한 책을 칠정산 외편이라고 하고요. 중국보다 번역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우리나라 시간에 만든 걸 칠정산 내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때 처음이자 유일하게 서울을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었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한양을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동경 기준시예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간이 없는데 현재도 2022년이죠 지금. 2022년 시점에서도 아직 우리 시간이 없는데 세종은 그걸 만들었었다는 거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활자를 다시 만듭니다. 아까 그 주자수에서. 이때 만든 게 갑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저 때 만든 걸 갑인자라고 하는데 갑인년에 만든 활자인데 진짜 갑입니다. 활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활자가 목판 활자인데요. 처음에는 이랬었어요. 책이 되게 귀했기 때문에 책을 나눠 갖는 방식이 어서 책을 하나 구해오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필사하는 겁니다. 막 베껴 쓰는 거.
근데 책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책을 보는 유학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필사가 너무 불편하고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불편해서 고민하다 나온 게 뭐냐면은, 야, 책하고 똑같이 나무판대에 딱 글씨를 새겨놓은 다음에 툭툭 찍으면 되지 않나? 그걸 목판인쇄라고 하는데, 나무판대에 똑같이 책 페이지, 2페이지 나오는 걸 만들어갖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찍는 겁니다. 자, 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그 석가탑, 불꽃 석가탑에서 나왔었던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8세기 때, 신라 경도강 때 처음 만든 건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지. 고려시대까지 가다 보니까는 불편한 거 있는데 좀. 왜냐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공급량을 늘린 거는 수요가 충족이 됐지만,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고려 후기 때 가서야 이제 이걸 발견을 합니다. 고려 후기 때 가서야 최호집권기 때, 기록상 이때가 처음이에요. 최호집권기 때 처음으로 뭘 만드냐면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 판때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글자를 분리시키면 되지 않나? 그래서 판때기 따로 만들고요, 이걸 활판이라고 하고요, 글자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글자를 조립하는 식으로 여기다 이제 넣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하나하나 글자를 새겼다면 여기 필요한 글자를 넣으면은 조금씩 글자가 바뀌는 걸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종인쇄가 가능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상정고급례문이라는 거예요. 상정고급례문 직지심체유절입니다. 나왔는데 이게 단점이 또 있었어요. 요거를 일일이 붙일 때 이게 밀랍으로 붙이거든요. 촌능 같은 거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찍고 나면 덜렁덜렁, 몇 번 찍고 나면 덜렁덜렁 하니까 불편해. 그래서 몇 권을 찍지를 못하는가, 너무 소량인쇄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종인쇄는 가능하지만은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이것대로 좀 불편하게 있는가. 이제 고민하다 그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누구냐면 세종대인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때 글자를 만들 때 글자가 무슨 기계 틀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삐뚤삐뚤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랍으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세종대 가면은 밀랍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조립식으로 갑니다. 즉 레고식으로 가요. 가능했었던 게 활자 규격이 아주 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활자 규격이, 이 갑인자야. 이게 갑이라는 거야. 활자 규격이 고르게 나타나니까 이걸 뭐 할 수 있었다?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목판처럼 되게 단단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 세종 때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 최초는 뭐가? 목판이 있었다. 경동왕 때, 신라 경동왕 때. 두 번째는 뭐가? 최후 때. 그리고 고려말 우왕 때 만든 것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직기심체유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금속 활자로 찍은 게 있었다. 세종 때는 그걸 어떻게? 갑인자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레고식으로 바뀌었다. 밀랍 대신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3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리고 세종 때는 군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애민 정치 펴는 사람들이 국방을 또 되게 강하게 합니다. 애민 정치 펴는 사람들은 국방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래요. 오히려 군대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고려말 우왕 때 최무선이 화약무기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최무선 아들이 조선에서 또 화약무기 만들어준 역할을 하거든요. 최해산이라고.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화약무기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집안에서 집안으로 전승되는 일종의 가부 같은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집안 내에서만 전승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 내 없어지면은 정보 자체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걸 세종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다? 총통 등록이라는 겁니다. 화약무기 사용법을 공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당시로서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 그 우주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로켓 만드는 기술. 몇 개 나라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지. 어떤 나라든 와서 보세요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주 총록, 우주 등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때는 총통 등록이라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칠정사 대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을 관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를 만든 게 간의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간의 되는 그 교단 같은 걸 만들어놨던, 교단 같은 걸 만든 걸 간의대라고 하고, 그 위에 올려놓은 기구를 간의라고 합니다. 관측하는 기구를. 치국이 만들고, 자, 일종의 자명종시계, 물시계이면서 자명종시계인 자경를 만들고요. 스스로 칠격자, 스스로 뚱뚱뚱 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기전 만든다. 신기전은 일종의 로켓포 만든 건데요. 다련장 로켓포 만든 겁니다. 한 번에 여러 발 훅 나가는 거. 그래서 로켓의 진심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었었어요. 자, 한글 창제하는데 한글로 처음 만들어 본 작품들이에요. 용비어천가. 육룡이 나라샤 하는 거 있죠? 육룡이 나라샤. 육룡이 나라샤. 불이 깊은 남계 바람에 아니밀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하는 거 있죠. 이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이 날았다 그런 뜻이에요. 왕조 창업을 설명한 겁니다. 왕조 이성계가 창업할 때까지의 그 업적을 세운 사람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성계 조상들 얘기랑. 석보상제라고 원인 청강제국은 석가모니 일대기를 쓴 거예요. 석가모니 일대기. 뭐 유교왕인데 이건 뭐지? 처음에는 이 사람도 불교를 좀 탄압하다가요. 나중에는 불교에 대해서 후불 정책으로 좀 돌아섭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자,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두 문자로만 따드릴게요. 워낙 외울 게 많으니까요. 자, 두 문자 몇 개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이 사람은 혼자 정치 안 한다. 어떻게 한다? 의정부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의정부 찝고 한다. 의정부 찝고 통보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찝고 통보한다. 통보한다. 조선통보라는 화폐도 만들었었습니다. 이 화폐가 제법 나옵니다.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세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4대 교린, 제후국가를 표방하고 모든 관제의 격을 스스로 다 낮춰놨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천문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천자만 해야 되는 것인데 제후국가의 왕이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명나라와의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데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핵잠수함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세종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핵잠수함 같은 걸 만든다 하면은 이게 노출이 되거든요. 천문 관측을 한다는 것은 천문 관측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노출이 돼. 게다가 저거를 궁궐 안에 설치했었어요. 한 6m, 길이 6m, 높이 6m나 되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든 건데 저게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저걸 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것도. 명나라 사신들한테 이걸 많이 찔러줬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후국가에서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아니 제후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건 너무 격이 안 맞는 건데 그 제후국가 주제, 향직 주제 너무 깝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러는 사람도 있었대. 그 세종의 조카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세종의 조카였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삼촌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 관측을 하는 것은 국시를 지금 위반하는 건데 명나라한테 충성을 잘하는 게 우리의 도리인데 어떻게 자꾸 하늘을 관측하고 자꾸 이런 이상한 일 합니까? 언어를 왜 만들려고 하며 언어는 중국 글자를 배워갖고 빨리 우리가 중국 글자를 익혀도 부족할 판에 우리나라가 만들어놔도 저거는 그냥 오랑캐 글자에 불과한 건데 저걸 왜 만들려고 하며 하늘을 관측한다는 것은 이건 참감되었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도량형을 통일한다라고 하는데 도량형은 그건 천자만 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통일하냐. 도량형은 단위를 말합니다. 단위를 정하는 것도 천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네. 향직 주제 너무 깝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니 임마 하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세종이. 삼촌 총통 등록 향직 주제 깝치는 거 아니냐. 향직 갑칠 워낙 잘 나오니까요. 워낙 잘 나오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삼총 향직 갑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그냥 이것도 기억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세종이 야 이거 참 이 시기 때 제후국가 수준에서 저걸 관측하는 게 저거 참 신기하다. 관측자 신기하다 하시면 됩니다. 관측자 신기. 자, 그리고요. 세종은 음악하면 누구라고? 세종아님 성종입니다. 세종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실제 세종이 만든 음악을 가상곡이라고 해요. 가상곡. 자, 이 두 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관측자 신기하다. 가상곡 만들었다. 가상곡.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종의 대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백성들을 챙기는 사람이 국방도 되게 튼튼하게 합니다. 되게 강하게 해요. 그걸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국가를 해봐야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국가를 해봐야 우리 뭐 삼국시 할 때는 되게 많은 민족과 많은 부족과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이때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만주, 중국, 일본밖에 없어요. 자, 만주는 게다가 부족이 몇 개 있었었죠? 원래 삼국시 때는 선, 거, 말 3가지 있었고 고려시대는 거, 여 2가지가 있었죠.
그 말갈이 여진으로 바뀐 겁니다. 조선은 여기에 이제 여진밖에 없어요. 여기는 맨놈들이 있고. 자, 명나라. 명나라는 4대 관계하니까 여기는 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고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어떻게 대했다라고 하냐면요. 요거는 4대하고요. 두 나라는 이웃 간에 사귄다, 교린했다라고 하는데 교린의 방식은 뭐였었냐면요. 교린의 방식은 좋은 것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매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화전양면을 했다라고 해요. 달랠 땐 달래고 좀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화전양면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게 세종이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한테? 여진하고 외한테. 자, 봅시다. 자, 후드로 팰 때 후드로 팹니다. 다시 왜구가 극성을 보이자 왜구의 근거지였었던 대마들 정벌을 합니다. 이거는 상황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상황이었었던 태종이 주도하고 장수는 이종무였었습니다. 우리 고려 말 창왕 때 대마도 정벌은 박위라는 사람이 있었죠. 구분해 두세요. 이씨는 조선시대고요. 여기도 이씨니까, 이씨 왕조니까 박위는 고려시대 때다. 자, 대마도 정벌하고요. 그러고 얘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었고 자꾸 쳐들어오는 건데 이걸 다 막아버리면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역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세 개의 항구를 개방을 합니다. 이걸 삼포개항했다고 합니다. 이때 외놈들이 들어오는 것은 경상도 지역에 있었어요. 경상도의 세 개 항구를 외놈들한테 열어줍니다. 거기에 외관이라는 게 설치해야 돼요, 외관. 그게 어디냐면은 하나가 부산, 하나가 울산, 하나가 진해입니다. 진해. 요 세 군데 외관이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를 열어주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자, 조선시대 일본과의 무역은, 일본과의 대관계는 우리가 갑입니다. 쟤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일본하고 교역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면 이놈도 찐따 부릴까봐 살살 달래주는 것 때문에 교역을 하는 거지 일본과의 교역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교역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제한무역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이라고 설정해놓고 이제 애들한테 교역을 하러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일종의 제한하는 조약을 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개년에 있었던 약조라고 하고 개약조라고 합니다. 자, 제한은 어떻게 걸었냐면요. 배는 50척까지만 올 수 있다. 쌀은 200석까지만 사갈 수 있다라는 걸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제한 무역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여진이 있는데 여진을 북방 지역에 있었던 여진을 몰아내갖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경계선을 세종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압록강에 만든 게 4개의 군을 만들고요. 4개의 군. 그리고 두만강에는 6개의 GOP를 설치합니다. 육진이라고 해갖고. 압록강에 간 사람이 최윤덕이고요. 두만강에 간 사람이 김종서입니다. 김종서 가수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렇죠? 김종서가 두만강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됩니다. 현재 국방선과 비슷한 국방선을 형성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의 국경선이 넓어지는 과정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전근대 국가는 뭐 GPS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체로 산맥과 강으로 경계를 세우는데요. 대동강이 있습니다. 이게 평양을 흐르는 강이고, 한강이 있죠. 지금 서울을 흐르는 강이고요. 여기 압록강입니다. 그 대동강과 압록강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역에서 흘러가는 강을 이걸 청천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요 만을 원산만이라고 합니다. 원대한 꿈을 이뤘다. 이게 신라통일 때, 문무왕 때고요. 이걸 중국이 인정해 준 게 성덕왕 때 발해당 전쟁할 때 신라가 구원군 파견하면서 그래 네 땅 맞아. 인정해 준 게 이때 인정해 준 거다. 신라가 통일할 때 이 땅을 획득했던 거고 당나라한테 인정받은 건 이때 인정받았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리고 청천강부터 원산만 바로 위에 영흥만이 있다라고 해요.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올라갔었던 게 이게 고려 통일 때, 고려 태조 때였었고요. 태조 때. 자, 그리고 압록강에 발을 디딘 건 언제냐면은 서희의 강동육주 단판으로. 이 강동육주 할 때 강이 압록강이거든. 압록강 근처에.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선까지, 압록강 하구에 살짝 걸치긴 거긴 하지만은 갔었던 거는 성종 때 서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얻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가 천리장성이라는 걸 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국경 안에 들어왔으니까 요거 바깥에 쳐야겠지. 요 영릉만까지 칩니다. 천리장성을 친 게 11세기 때고요. 천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올라갔었던 게 동북구성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동북구성은 돌려주니까 우리 땅이 안 됩니다. 그건 12세기 예종 때 윤관이 얻었다 그랬었죠.
두만강을 넘어서는 이 지역, 그거는 다시 돌려줬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 이북지역, 천령 이북지역이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을 얻은 게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쌍성총관부를 무력 공략하면서 저기를 얻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윗지역, 압록강, 두만강 경계하는 지역까지 얻었었던 게 지금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잘 기억해 두세요.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혹시 삼계탕 있는 거 아세요? 일본에 대마도에 삼계탕이 있다 그러대. 근데 대마도는 삼계탕에 특이하게 인삼이 안 들어가고요. 오이를 집어넣는데요. 오이. 처음 들었어요. 왜 처음 들었는지 아세요? 없는 얘기니까.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마도 삼계탕에는 오이 들어간다 하시면 됩니다. 대마도 삼계탕 오이 들어간다. 자, 오이 들어가니까 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오이 좀 사유, 오이 좀 사유.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종 때 업적입니다. 세종은 실제 요리를 되게 좋아했고, 요리를 좋아한 게 아니라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음악도 좋아하지만은 요리도 좋아했다. 세종은 셰프인데, 세종이 주로 만들었던 게 뭐다? 대마도 삼계탕을 주로 만들었다.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들어가는 걸 주로 만들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의 역할이 이제 끝나고요. 세종 아들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세종 아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뛰어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이랬었어요. 태종하고 다르게. 태종은 되게 험난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세종은 사실 아빠 때문에 되게 포근한 환경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었단 말이에요. 일벌레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들은 신하들하고 대립하는 게 있어요. 특히 자주적인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오랑캐짓거리를 하면서 되게 싫어했단 말이죠. 심지어 한글창제도 신하들이 반대하고 난리쳤었으니까. 최만리라는 사람은 집현전의 대표였었던, 집현전 학자였었던 최만리는 한글창제를 그만두라는 상소를 왕한테 직접 올리기까지 합니다. 중국 글자를 바삐 더 익혀도 부족할 판에 오랑캐 글자,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봐야, 그래봐야 오랑캐 글자인데 그걸 굳이 만들어 뭐 하느냐, 오랑캐 문화로 빠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는 명색이 이 국가의 대표잖아요.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얘들은 그냥 왕보다 더 심한 사대를 목표로 그냥 중국과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뭔가 정책을 이해하니까 답답한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누구랑 했었냐면은 왕자들하고 공주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왕자들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PPT를 한 번씩 이렇게 띄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어떤 정책 개선이나 정치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게 해요. 이게 세종의 어떤 실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은 자기 왕권이 안정적으로 아들한테 승계되기를 좀 바랬었다면은, 세종은 그것보다는 현재 일을 하면서 일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왕자들한테 가르치고 시켜보고 같이 많이 해봤다는 게 좀 차이점인데,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아들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세력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태종은 그렇게도 아들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랬었다면요, 세종은 역설적으로 본인 아들 정치에 참여시킨 게 아들 간의 싸움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태종 때의 상황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태종 때는 아들 간의 사이가 좋았었거든. 실제 세자가 폐위되고 나서도 자기의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세종의 바로 형이었었던 둘째는 머리 깎고 중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들 원하는 것 같으니까 밀어두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형제 간에는 정말 우애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 아들들 대해서는 형제 간에 완전 파탄납니다. 태종 이방원도 있잖아요. 자기 친형제는 죽이지 않았었거든. 근데 세종의 아들들은 친형제를 죽여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정치하는 동안에 아들들을 정치에 참여시킨 게 이게 하나의 화근이 되어갖고 이제 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세종이 있잖아요. 가장 무난하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그것도 사실상 최초로 장자한테 왕위를 계승해서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 가장 잘 살았었던 게 세종 이후였었어요. 문종하고 단종으로 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적장자가 왕위를 상속했고 왕권의 정당성도 이때만큼 좋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게다가 문종이 너무 똑똑하고 일도 잘했어요.
한계가 있다면 이제 좀 와이프 복이 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 욕심은 많았는데 여자 복이나 여자 관심이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지만은 다 좋았는데 너무 병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통치를 오래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발생을 합니다. 문종 밑에는 수염 득식을 낳은 아주 그 등치 산만한 삼촌들이 이제 이 형제들이 쭉쭉쭉 버티고 있는데 어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줬다라는 거지. 자, 근데 문종이 문이라는 글자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죽었을 때 문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조나 종자 붙은 거는 그 사람의 생애 업적을 평가하는 걸 했잖아요. 문종은 그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죽은 사람한테 붙이는 건데 뭐 3년밖에 통치 못했는데 이 사람이 문종이 되지? 원래 세종을 문종이라고 부르려고 했었어요. 신하들이 세종 죽고 난 뒤에 묘를 뭐로 쓰면 좋겠습니까? 뭐 문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세종은 세종이라고 한 거고요. 그 문종이라고 할 걸 누구한테 붙인 거냐면 이 사람한테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종이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해갖고 상당히 비만이었었대요. 거기다 이제 피부병도 좀 있었고요. 눈도 되게 안 좋았었대, 당뇨 때문에. 그래서 세종 말년 가면은 거의 장님 수준까지 갑니다.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세종 말년에는 사실 일을 누가 다 했냐면요. 문종이 세자로서 대리청정하면서 거의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세종이 했지만 사실상 문종이 많이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도 정비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문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정작 본인 되는 큰 뭐 없어도요. 근데 그렇다고 문종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세종이 시켜갖고 세종 때부터 세자 시절부터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문물 제도 정비를 흔히 그냥 책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조선이 편찬해야 될 3대 책을 역지법이라 했었어요. 역사, 지도, 지리지, 법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완성해요. 그게 고려사를 완성합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전료가 이때 편찬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흔히 정사를 기존체로 편찬합니다. 나중에 문화사 할 때 그 뜻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뭐 전료자 붙은 거는 편년체인데 책을 볼 때 보기 편한 것은 연도식으로 된 게 편하대요. 기존체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왕대사 따로 있고 위인전은 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인전, 열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도사 따로 있고 딱딱딱딱 분리된 거라 그 시기 때 뭐 있었는지를 한 번에 조망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연도대로 편찬한 거라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읽기 편한 체제는 편년체라고 해요. 이걸 다시 좀 줄여 쓴 겁니다. 전료는 다이제스트 했다는 겁니다. 다이제스트는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편년체로, 정사는 기존체로. 자, 봅시다.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삼국사, 김부식이 쓴 삼국사도 삼국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기존체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자 들어가잖아요. 사기.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문종이 적자 상속 원칙에 의해서 아들한테 넘겨주는데 아들이 단중인데 이름도 재수없어. 단중이야. 덩치 큰 얼굴 시커먼 삼촌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고 게다가 정치에 대한 욕심도 커질 대로 커진 사람들인데 자기 세력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런 삼촌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어린 친구가 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발생합니다. 단종이 왕이 되자마자 문종이 가장 믿으려고 했었고요. 실제 믿었고 했었던 동생 중 하나가 수양대군이고 수양대군과 더불어 당시 대신들이 제일 걱정했었던 세력이 있었던 또 하나의 왕자가 누구였었냐면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문종이 첫째, 수양대군 둘째, 안평대군이 셋째였었는데 수양대군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그런가 되게 호방했대요. 성격도 호방하고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의 기질이 있었고요. 안평대군은 주변에 문사들이 많이 모였었대요. 수양대군은 주변에 무사들 친구들이 많았었고 안평대군은 주변에 유명한 문사들이 많았었어요. 신숙주, 박팽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왕자들 신분에 맞지 않게 너무 세력이 커져 있으니까는 당시 조정 대신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왕위가 넘겨지는 상황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수양대군이 결국 일을 일으켜요. 수양대군이 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배경도 좀 있었는데 세종 때 큰 업적을 세우면서 유력한 재상으로 성장한 사람이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수죠. 김종서와 황보인이 또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면서 정승들의 힘이 더없이 커진 시기가 이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문종 단종 때.
사실상 정승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대. 애가 어리니까. 지금 나라의 인재들 중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잘하고 무슨 역할 잘하는지 무슨 역할 잘하고 누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단중에 어려서 모르니까는 김종서하고 황보인이 사람을 임명할 때 있잖아요. 임명하는 것을 이렇게 좀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2부에서 합니다. 2부에서 이제 그걸 조사해갖고 올려오면은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낙점해주면 점을 찍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하나도 모르니까는 만약에 이런 인사를 이번에 2조 전랑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혹은 뭐 2조 판서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한 3명 정도 올라왔다 한번 해보자고요. 왕한테 흔히 3명으로 올립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왕이 괜찮은 사람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해야 되는데 왕이 전혀 모르니까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누런색으로 흐릿하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이 사람 뽑으면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왕은 그냥 고기 그대로 찍는 역할만 했었던 겁니다. 이걸 이른바 황표정사라고도 해요. 누런표로 사실상 정사를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문신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집현전 학자들도 이 김종서를 싫어했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되게 싫어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나름 명분이 생긴 거예요. 김종서가 전횡을 한다라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왕자가 드디어 나선 거예요. 단종이 되자마자 이게 너무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수양대군이 이제 난을 일으켜갖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그게 계유년에 있었다라고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 자, 김종서가 죽었다 그러면은 세조의 등장입니다. 김종서가 죽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재상이 2명이 죽는데요. 재상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은 재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핍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태종하고 세조예요. 태종이 죽은 사람은 정도전이야. 정도전이 죽었다 그러면 태종의 등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방원의 등장을. 김종서가 죽었다 그러면은 세조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니나 다를까 둘 다 똑같이 육조 직계제, 왕이 육주회를 직접 주관하는 정치를 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김종서가 죽었다 그러면은 세조의 등장이다.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세종실록에는 그 세종의 업적을 기린다고요. 원래 실록은 죽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왕이 편찬하는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때 못하고 단종 때 한 겁니다. 세종실록에만 유일하게 별책 부록이 들어가요. 지리지가. 그 신참팔도 지리지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리고 단종 내쫓고 이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세조가 조선의 이제 7대 임금입니다.